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형사소송법 핵심 정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15회 강의인데요. 다만 이제 교재가 일반적인 그 핵심 정리서가 아니라 이창현 교수님의 사례 형사소송법 교재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절차법이다 보니까 사례집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중요 쟁점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게 나을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창현 교수님 사례집을 선택을 했고요. 또 작년부터 수험생분들 일부분들께서 또 이 사례 형사소송법 이창현 교수님 사례집으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제가 이제 신호진 교수님 형법 요론이죠. 형법 요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교재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대신 그걸 가름해서 이창현 교수님 사례집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창현 교수님 사례집은 전체 사례 문제가 약 370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370개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제가 다 다뤄드릴 텐데요. 다만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례 370개 중에서도 유사 사례가 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사 사례 370개 들어있지는 않고 별개로 유사 사례가 있지만 아무래도 유사 사례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유사 사례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370개 중에서도 다 하기에는 어렵고 일부 문제, 다시 말하면 굳이 풀 필요가 없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생략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7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정도만 아마 생략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15회니까 하루에 한 25개 정도 하면 뭐 진도 내로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아마 하루에 20개 정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씩 건드려 드리면서 중요 부분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번에 강의하면서 따로 이제 배부하는 자료는 핵심 정리 강의 암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이창현 교수님 사례집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요 쟁점 암기할 사항만 제가 따로 정리해서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창현 교수님 사례집 공부하시고 나서 암기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아마 매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봐서 이틀에 한 번이나 아마 매일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특히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제 이메일 주소 뭐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SSY200의 한 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메일로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서두는 길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바로 여러분들 사례집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1번이죠, 여러분들. 1문입니다. 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직무 부수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판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자세히 볼 판례는 아닙니다. 자세히 볼 판례는 아니고 이거 사실 헌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면책 특권이 무엇이냐라는 거하고 판례가 면책 특권의 범위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만약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기소된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과거에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 이른바 엑스파일이라고 하죠. 그 공개된 판례가 이 문제의 출제 바탕이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관련돼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갑은 A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B건설회사 대표 C 사이에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에 그 대화 내용과 국토부 장관이 C로부터 3년 전 뇌물을 수사했던 내용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자, 첫 번째가 보도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개회 당일입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30분 전에 어디에서요? 국회의사장 내에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고요.
그다음 실제 위 교통위원회에서 위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위 보도 자료 내용을 그대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자, 위 뇌물수수 내용 사실과 다르다 여러분들.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발언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불법 녹음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될 겁니다. 네, 양가로 1번입니다. 갑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만일 갑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보도자료 내용을 게재한 경우에 위 행위가 형법 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죠. 면책특권. 면책특권이 보시면 자, 2번 보세요, 여러분들. 면책특권 대상된 직무부수행위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면책특권이라는 게 뭐 나올 가능성은 적겠지만 면책특권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써야 할 내용, 암기하셔야 할 내용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자,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면책특권 대상이 된 행위는 판례는 뭐라고 있냐? 두 가지입니다. 암기하실 게. 첫 번째로 국회의원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 그리고 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뭐다? 직무 부수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보도 자료를 배포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당 내에서 그렇죠. 이 국회의원이 직접 발언을 한 게 아니죠.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현 행위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를 뭘로 볼 수 있다? 직무 부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교통위원회 개회 당일이었습니다. 시간도 30분 전이었고 실제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에 그 위원회에서 또 반론 그 보도도 했었죠. 내용도 그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판례는 직무 부수 행위라고 봤고요. 거기에 인정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무 부수 행위가 된다 그러면 문제는 직무 부수 행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판단한다, 여러분들? 그렇죠.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327조 제2호에 따라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327조 2호가 어떤 거죠? 그렇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이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관련돼서는 직무 부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모 대기업에서 그렇죠? 명절날마다 그 검찰청 검사들한테 떡값을 돌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누가 이거를 녹음했냐면 그 뭐죠? 언론사하고 그 대기업 그 임원하고의 대화를 안기부에서 불법으로 녹음한 겁니다. 여러분,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97년도 대화 내용이에요. 97년도 대화 내용인데 이걸 누가 여러분들 안기부에서 녹음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언제? 처음에는 2005년 7월에요.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처음에 2005년 7월 언론 보도가 됐을 때는 이때는 실명이 게재가 안 됐습니다. 실명이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5년 8월 이 사건이죠. 이 사건 이제 국회의원이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그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었고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인터넷에 게재한 겁니다. 인터넷에 게재했어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둘 다 어떤 죄가 문제됐었냐면 허위사실이란 명예훼손하고요. 그리고 통비법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통비법 관련돼서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돼서 이거 뭐로 봤냐면 직무부수행위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뭘로 봤다? 직무부수행위.
직무 부수행위로 봤기 때문에 이게 면책 특권이 적용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면책 특권이 적용돼서 기수된 내용에 대해서 뭐다? 327조 2호 공소기각 판결로 끝냅니다. 근데 인터넷 게재와 관련돼서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들. 인터넷 게재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문제됐었는데, 첫 번째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었어요. 두 번째는 통비법이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통비법이나 둘 다 여러분들 직무부수행위로 보진 않았어요. 둘 다 뭐다? 직무부수행위로 보진 않았다. 왜 그러냐면, 자, 직무부수행위, 즉 면책특권 관련돼서 적용된 직무부수행위로 보려면 아무래도 원래 원칙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가 어디예요? 국회 내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인터넷 게재는 국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직무부수행위는 해당이 안 나봤고요.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검사가 그 검사가 허위나 허위성 인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무죄. 밤에 통비법이죠, 여러분들. 통비법. 통비법에 관련돼서는 직무부수 행위는 아니로 봤어요. 부수행위는 아닌데 변호인이 주장한 게 뭘 주장했냐면 정당 행위를 주장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당 행위는 안 받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정당 행위는 왜 안 받아줬냐면, 자, 여러분 이분이 자, 통비법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위반이 감청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감청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정부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이루어진 불법 녹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인터넷 게재 보도자를 배포한 주된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국가의 불법 녹음이 아니라, 그렇죠. 검사가 모 기업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이 공개 목적이 뭐였냐 문제를 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있었던 게 97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2005년도 8월에 문제점 사건이니까 8년 전 사건이라는 이거예요. 8년 전. 8년 전 사건인데 8년 전 사건을 지금 실명까지 거론해서 공개하는 게 과연 공익상 중대하냐는 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정당기를 인정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또 한 번 더 주목해볼 논점이 뭐가 있냐면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에요.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로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소장 변경 관련돼서. 공소장 변경 관련된 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그죠, 축소사실 인정 문제가 논의됐었어요. 다시 말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검사가 이걸 상고했었습니다. 근데 안 받아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원래는 공소 사실의 동일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해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공소장 변경의 여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표적인 걸 뭐라고 한다? 축소 사실의 의무라고 하고. 문제는 축소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법원이 축소 사실을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자, 축소 사실 인정이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니라고 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의무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그렇죠. 만약에 축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않았을 때, 그렇죠.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의무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안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안도 대법원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반이냐 위법이냐 아니로 받는 거예요.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그렇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의 상고는 안 받아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쟁점이 오히려 축소 사실 관련된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직무부수행위 관련돼서는 원심에서는 정당히 인정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정당히 인정 안 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각주 3번 있죠, 여러분들. 각주 3번 판례예요. 이 근거 판례가, 여러분들. 그래서 각주 3번 판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 그 면책특권은
만약에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데 그걸 검사가 기소했다 그러면, 자, 327조 이유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것도 미리 이제 암기하셔야겠지만, 우리가 325조가 있고요. 326조가 있어요. 327조가 있죠. 328조가 있어요. 자, 325조는 무죄예요, 여러분들. 무죄 판결. 조문이에요. 그다음에 326조는 면수 판결. 그렇죠? 그다음에 327조, 328조는 다 공소기각 재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여러분들. 기각 판결. 그렇죠? 328조는 공소기각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우리 보통 무면공 많이 암기하시잖아요, 그죠? 조문도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무면공 암기하시고. 327조와 328조는 판결과 결정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암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7 기억자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결 비슷하잖아요. 그다음에 8조는 동그라미 들어갔네요. 동그라미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요.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고, 암기하시지 않고 뭐 법전으로 보겠다 그러면 뭐 상관없고, 여러분들. 보통 제법이 다고쳐라고 보통 저는 이제 암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에 보시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개그 관련돼 가지고 뭐 명운이 들어가 명운이 나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제법이 다고쳐 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보시면 제법이 다고쳐, 제가 뭐냐면 재판권이에요, 여러분들. 재판권이 없는 경우. 법은 뭐냐면, 그렇죠, 공수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해 무효인 경우예요. 법률의 규정에 반해 무효인 경우예요. 이는 뭐냐면 이중기소예요, 여러분들. 다는 뭐냐면 공소가 취소됐는데 다시 기소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고는 뭐냐면 친고죄, 친고죄에서 여러분들 고소 취소한 경우. 그리고 처는 뭐냐면 반사 불벌죄, 여러분들. 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를 하는 경우, 여러분들. 그래서 제법이 다 고쳐라고 보통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2호가. 이게 뭐다? 2호예요.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327조 2호가 뭐다? 공수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해 무효인 경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지금 면책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제기 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반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법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게, 327조 이후에, 물론 견해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해서 법률은 헌법을 포함하는 의미로 봅니다. 헌법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하위 법률은 뭐예요? 법률도 위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면책특권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그 헌법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법률 관련돼서는 헌법 위반으로 포함된다. 물론 여기서 반대하는 견해는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견해는 헌법도 포함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 관련 사건을 관할하고요,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관할권하고 재판권이 나왔네요. 관할권하고 재판권. 자, 재판권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재판권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재판할 수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 법원이, 그죠, 구체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심판권 행사할 수 있는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한을 뭐라고 한다? 재판권이라고 하고요. 관할권은요, 재판권을 전제로 해서, 그렇죠? 어디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문제가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은 그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관할권과 재판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자,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 기각으로 가요, 그렇죠? 판결로. 근데 관할 위반이면, 그렇죠? 관할 위반 319조가 여러분들 319조죠. 조문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9조. 자, 319조 보면
자, 읽어볼게요.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재판권 위반했다. 뭘로 가요? 공소기각 판결로 가죠. 자, 327조 2호예요. 그렇죠? 관할권을 위반한 경우는요. 어디로 한다? 그렇죠. 관할 위반 판결을 한다. 319조였죠, 여러분들. 319조.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관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한 줄 정도는 써주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관할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일단은 자, 관할권 여러분 뭐예요? 이제 소송 조건 여러분들. 소송 조건. 소송 조건. 소송 조건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직권 조사 사항이죠, 여러분들. 직권 조사 사항이다. 한 줄 정도만 처리해도 아 얘가 최소한 관할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갖추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나가서 그렇죠. 관할 위반되면 뭐다 관할 위반 판결까지 한다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관련돼서 한 줄 정도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1조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1조. 자 조문 1조를 보세요. 1조. 1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1조 보시면 법원의 직권으로 뭐래요?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민사소송법의 1조는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법 그 이념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1조는 뭐로 돼 있다? 관할권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념 조항이 없냐? 어디서 가져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헌법에서 가져오죠, 헌법. 그렇죠? 헌법.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헌법을 구체한 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는 헌법적 형사소송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사법원의 성격이에요. 자, 군사법원을 이게 이제 헌법을 배우신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헌법을 배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군사법원은 뭐예요, 여러분들? 군사법은 특별법원으로 봐요, 특수법원으로 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제가 배울 때는 이 군사법원을 뭘로 보냐면 특별법원으로 봅니다. 특별법원. 이 특별법원이 뭐냐? 일반 법원과 별개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별개. 그리고 특수법원은 뭐냐? 특수법원이 일반 법원 내의 전문 법원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우리 뭐 행정법원, 뭐 가정법원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건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재판권의 문제로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은 군대를 오래전에 전역한 자로서 2026년 3월 4일자 서울 서초동에서의 절도죄, 2026년 3월 6일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의 상해죄, 그리고 2026년 3월 8일자 경기도 육군 1군단 소속 부대에서의 군용물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죄들에 대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여러분들 그 형법 37조죠, 여러분들. 동시적 경합법, 실체적 경합법으로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절도죄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상해죄 토지관할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있고 3번 군용물 절도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정한 죄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자, 제2지역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의 위 3개의 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와 만일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군사법원에 대한 건 뭐다 재판권의 문제니까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재판권 먼저 논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관련 관할권을 논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1번하고 2번은 절도죄와 상해죄는 일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서에 대한 재판권이 있고 문제 3번 군용물 절도죄입니다. 자, 군용물 절도죄는 여러분들 헌법 보세요. 헌법 27조를 보셔야 합니다. 헌법 27조를 보세요. 헌법 27조.
헌법 27조 보세요. 2항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27조 2항은 여러분들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예요. 일반 국민의. 그렇죠? 근데 딱 그 특정한 죄들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어요? 군용물에 관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용물에 관한 죄는 일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것처럼 취급해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7조 2항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군용물 절도죄 관련돼서는 그죠?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들? 절도 상해 군용물 절도죄를 다 저지른 경우예요.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관련 사건이지 않냐? 관련 사건. 자, 조문 어디를 보시냐면 형사법 11조를 보세요, 여러분들. 11조. 자, 11조를 보시면 자, 관련 사건엔 정의가 있죠, 여러분들. 관련 사건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1인이 범한 수우죄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관련 사건 관련돼서는 자, 5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조. 자, 5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관련 사건 관련돼서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수개죄를 저질렀다. 한 사람이 일이 수개죄를 저질렀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들? 절도하고 상해죠. 절도에 관련돼서 만약에 여러분들 법정 관할이 있어요. 근데 상해에 관련돼서 만약에 법정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상해도 어디에서 절도와 관련돼서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이게 관련 사건 관할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군용물 절도죄가 비록 그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 같은데 이게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 같이 재판받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관련 사건 관할은 재판권의 문제가 뭐다 아니라 관할권의 문제니까 그 전에 뭐다 재판권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 보고 있냐면 자, 결론적으로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특정한 사건은 어디에서만 군사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건 어디서 재판을 받아라? 그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예 분리를 해버려요.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헌법 27조 2항을 봤지만 일반 국민은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라는 거는 상당히 뭐다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군용물 절도죄 관련돼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된 다른 나머지 뭐예요? 절도나 상해죄도 같이 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걸 반하겠죠. 첫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대하기 전에는 민간인이 그렇죠? 입대를 하게 되면 군인신문 취득하죠. 그래서 입대하고 나서 군인신문 취득하기 때문에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만 또 제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군인신문을 상실하죠. 다시 말하면 일단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요. 일반 군인은. 근데 일반 국민은요. 이미 군대 갔다 온 사람.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특정 군사범죄를 저질러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후에 모든 사건을 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해버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아예 분리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개의 사건을 모두 일반 법원에 재판하는 것도 안 되고 다 모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리해서 일반 사건 어디로 간다? 일반 법원으로. 그리고 군사법원에 받을 특정 사건 어디로 간다? 군사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군용물 절도죄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2 지역 군사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송 결정을 해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제2지역 군사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보통군사법원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군사법원법에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지금 각 지역마다 군사법원을 뒀고 이게 지금 각 줄을 보세요, 여러분. 1번 각 줄 1번에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련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끝에 군사재판 항소심을요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군사재판 항소심도 따로 그 군에서 받았었잖아요. 이제는 뭐 서울 고등법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 군사법원을 어떻게 했다? 폐지했어요. 폐지하고 국방부의 각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자 지역마다 나눈 겁니다. 서울에는 중앙지역 군사법원, 충남에는 제1지역 군사법원, 그리고 경기도에는 제2지역 군사법원, 그죠? 그리고 제3지역 군사법원 강원, 대구 설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뭐예요? 경기도 육군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지역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해결됐어요. 일단 군용물 절도죄는 어디로 보내면 돼요? 군사법원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나머지, 자, 지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로 서울중앙으로 재판할 수 있느냐 문제는 뭐다? 그렇죠. 병합 관할의 문제예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 관련 사건의 관할과 신분적 재판권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이걸 한꺼번에 서술하고 계십니다만,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신분적 재판권 먼저 논해줘서 군용물 절도죄를 먼저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건 관할로 들어가서 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암기하실 내용은 3페이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변경전 판례 내용입니다. 그 부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의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뭐다? 허용될 수 없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조문 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래서 그래서 군사법원법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보통 군사법원 폐지,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보통 군사법원 폐지죠. 보통 군사법원 폐지가 있었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의 서울 고등법원, 그렇죠? 항소심은 어디서? 서울 고법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어요. 일반 법원. 그래서 일반 법원 재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아청법이라든가 또는 성폭법 관련돼서 일정한 죄. 두 번째로는 군인 사망 사건. 그리고 입대 전, 군인 신분 취득 전, 군인 그러니까 입대 전의 사건이에요. 군인 신분 취득 전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과 그래서 경합범으로 이루어진 거. 관련돼서 뭐다? 일반 법원에 재판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신분 취득 전에도 범한 죄도 원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군인신분 취득 전에 일반 법원에 재판 받다가도 입대하면 군인이라는 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군인신분 취득 전에도 뭐다? 일반 법원의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의 다른 경우에 병합 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병은 B의 부탁을 받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을을 찾아가서 주먹과 발로 눈 주위 등 안면을 무차별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을은 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실명했으면 이거 무슨 죄가 돼야 돼요? 중상해로 가야죠. 중상해죠. 중상해죄입니다. 자, 병은 이 일로 소문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어느 날 야간에 같은 부산에 있는 C의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부수고 자, C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쳤습니다. 자, 이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손개호 야간 중호집 절도라는 특수절도도 문제가 되고 또 야간 주거침입 절도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이제 특수절도, 그죠? 야간 손괴 주거침입 절도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보다는 가중요건이니까 특수절도로 가야 할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1번은 중상해죄, 2번은 특수절도로 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1번이나 2번이 똑같은 게 뭐가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중상해죄도 그렇고 그리고 뭐예요? 특수절도, 그죠? 자, 법정이 다 똑같죠, 어때요?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10년이에요. 법정형이 똑같아요. 자, 병의 범죄 사실 중에서 밑줄치 1 중상해죄 사건은 자 부산지방법 합의부에 그리고 특수절도죄 사건이 법원 단독 판사에 계속되어 있대요. 자, 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 역시 웃겨요, 여러분들. 자, 중상이는 어디로 갔어요? 합의부. 그리고 특수절도는 어디로 갔어요? 단독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그 부산입니다, 그렇죠? 부산인 거예요, 부산. 일단 공통점은 부산이에요. 왜요? 지금 범죄지가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사건 계속이 관할의 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와 자, 1과 2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이건 지금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자, 관할이 적법한지 문제 묻고 있습니다. 그럼 관할이 적법한지 모르려면 여러분들 일단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순서를 검토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토지 관할 볼게요. 토지 관할 적법한가? 적법한가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관할의 문제 나왔으니 간단하게 한 줄 써줬으면 되겠죠. 그렇죠? 관할, 그죠? 자, 관할권의 존재는 뭐다? 소송 조건이고, 그다음에 뭐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관할권의 위반이 있으면 관할 위반 판결을 한다. 319조까지 해서 한 줄 간단히 써주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 관할 나왔어요. 자, 토지 관할 적법한지, 다 토지 관할 우리가 뭐라도 있죠, 여러분들? 관련돼서 토지 관할 있는 곳은 자, 범죄지, 그렇죠? 주소, 거소, 현재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죄지 주소, 거소, 현재지. 거소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얘기하는 거고, 거소는 그렇죠? 잠깐 동안은 생활에 근거되는 장소를 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아니면 현재 지금 뭐 지방에 로스쿨에 지금 내려가신 분들은 그쪽에서 잠깐 뭐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이전하지 않더라도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거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범죄지자 주소, 거소지, 현재는 어떤 관계에 서로가요? 서로가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대등 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검사는 그 범죄지에다 기술할 수도 있고 주소지에다 기술할 수도 있고 현재지에다 기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주소지가 있어요. 휴가 갔다가 대전에서 어떻게 해요? 대전에서 절도를 해요. 자동차를 훔쳐요. 그리고 어디로 놀러 가요? 부산대 해운대로 놀러 갑니다. 부산 해운대 놀러 부산에서 체포돼요. 체포돼가지고 부산에 유치장에 거기 잡혀져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부산 또 구치소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서울 주소니까 주소지에 그렇죠? 대전 절도는 어디에 범죄지죠. 부산 구치소는 현재지예요. 그러면 검사가 그죠? 서울에다도 기소할 수 있고요, 대전에다 기소할 수도 있고 부산에다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게 있어요. 다음 보통 어디다 기소할까요? 보통 범죄지에다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이제 범죄지가 보통 이제 증거 같은 게 그쪽에다 있기 때문에 보통 범죄에다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 어디서 일어났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을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주소지가 어디예요? 주소지가 부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범죄지도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적법하죠.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물 관할이에요. 두 번째가 자, 사물 관할은 이런 뭐죠, 여러분들? 사물 관할은 말 그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할을 나누는 거죠. 사건이 만약 가벼우면요, 단독 판사 몇 명이에요? 판사 한 명이죠. 사건이 무거우면요, 합의부. 그죠? 판사 원래 합의부 사건이 2인 이상인데 우리나라 지금 3인이죠. 그죠? 자, 사물 관할은 그럼 기준은 뭘로 간다? 사건이 경중이에요. 사건이 경중이면 그 기준을
해야겠죠. 기준이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단독 판사로 이제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합의부 사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크게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다?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 사건. 합의부에서 본인이 합의부에 하기로 한 결정한 사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준이 뭐냐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 사건이에요.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공구에 해당하는 사건은 뭐다?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럼 이 사건들 보세요. 중상해죄나 특수절도는 다 두 개 다 공통적으로 1년 이상이에요. 그럼 둘 다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합의부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상해죄는 합의부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특수절도가 지금 어디로 갔죠? 단도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는 법원조직법 위반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법원조직법에 보시면 합의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뭐다? 그죠? 단독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특수절도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단독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부정선거 단속법 위반 사건, 병역법 위반 사건, 이런 거 다 어디서 할 수 있다? 단독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건이 많으니까 단독에서 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건이 있다 뭐다? 적법하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의부 사건에 대한 예외, 그죠? 예외를 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병합 심리네요.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지금 합의부하고 단독입니다. 다 부산이죠. 지금 병합 심리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병합 심리를 물어보면, 자, 병합 심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냐,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냐 문제. 그럼 뭐부터 봐야죠. 이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인지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인지 봐야 돼요. 자, 부산입니다. 지역이 같아요. 지역이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토지 관할이, 그러니까 지역이 같으니까 토지 관할의 문제는 안 되고, 그죠?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예요. 이건 뭐다?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 왜 그래요? 사물 관할은 다르잖아요. 하나는 합의부고 하나는 단독이에요. 그죠? 이건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다. 그러면 자,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 어떻게 하냐 이거 여러분들. 자, 이거는 사물 관할 병합 심리는 사실 사물 관할의 병합 관할부터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지우고, 자, 여기다 놓을게요. 병합 관할이 있고요. 우리가 병합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물 관할의 병합, 자,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가 있고, 자, 토지 관할의 나눠보는 거예요. 자, 병합 관할과 병합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병합 관할은 무슨 말이냐면, 병합 심리와 병합 관할의 차이를 아셔야죠. 병합 관할의 문제는 검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검사 입장에서 어디 법원에다 기소를 할 것인가 문제가 병합 관할의 문제고요. 병합 심리의 문제는 기소된 이후의 문제예요. 이미 기소돼서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을 법원에서 어느 법원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심리할 것인가 문제가 뭐다? 병합 심리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합 관할의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검사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토지 관할부터 보면, 자, 토지 관할은 여러분들 아까 대등한 관계라고 했죠, 여러분들. 범죄지, 주소지, 거소지, 현재들도 대등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관할 애초가 뭐야?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검사가 기소할 때는 선택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요. 즉 선택적이에요, 검사가. 토지 관할, 병합 관할은 애초에 기소할 때. 근데 병합 심리의 문제는 이미 다른 법원에, 그죠? 다른 지역 법원이 각각 이미 계속되고 있을 때 병합 심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토지 관할은 대등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합 심리에 관련된 토지 관할은 어디서 정해주냐면 공통, 직근, 상급 법원에서 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 좀 이따 볼 거지만 공통직근 상급 법원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쵸, 보통 관할구역상의 법원이다. 관할구역상의 상급 법원이다를 얘기죠. 또는 뭐라고 한다? 조직법상의 법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심급상의 법은 아니에요. 심급상의 법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번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심급상의 법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상 또는 조직법상의 상급 법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관할입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로 토지관할에 병합관할이 병합심리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일단 사물관할이 같아야 돼요. 이거 전제되는 겁니다. 사물관을 같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같은 단독, 같은 합의부는 합의부. 그런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도 하나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관을 뭘 전제로 한다? 사물관을 같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물관이 다르면요, 사물관을 병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관을 병합 심리는 이거는 전제 따로 없어요. 토지관할이 같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토지관할의 이동, 서로 같거나 다름을 불문한다. 이동을 불문한다. 이 경우는 불문하고. 그럼 사물관할 같은 경우에는 병합관할 할 때, 자, 사물관할이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는 합의부고 하나는 단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병합관 어디 우선이 있다? 합의부. 그래서 검사는 합의부에다가 병합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합 심리에 있어서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합의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부가 어떻게 하는데 이때는 결정으로 심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직권으로 하죠. 직권.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보면, 자, 합의부와 단독, 그렇죠? 사물관이 다르니까 사물관할의 뭐의 문제다? 병합 심리의 문제다. 그럼 누가 합의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부산에 있는 합의부에서 결정해가지고 결정해서 단독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다 끌어온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자, 관할의 적법성 나와 있죠, 여러분들. 토지 관할 관련돼서는 이제 개념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사물 관할 개념 간단히 설명해 주면서 그 내용에 보시면 A, B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합의부의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A, 그리고 B 관련돼서 사형 모의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근데 특수 절도죄 관련돼서 다시 예외를 둬가지고 단독 판사 관할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6페이지 넘어오셔서요. 자, 병합 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다? 자, 두 번째 사안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사안에서 그만 보시면 돼요. 사안에서 보시면 1, 2 사건은 병이 범한 수재에 해당하며 사물 관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죠? 사건이 소송 계속 중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가 어떻게 해요? 병합 심리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등본을 사건이 소송 계속 중인 단독 판사에게 송부하고, 그러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로 송부합니다. 그래서 병합 심리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의 문제입니다. 좀 매우 덥네요. 좀 에어컨을 좀 더 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4번 보시면, 자, 피고인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다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단독 재판부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피고인의 변호를 선임된 제2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를 병합심리 받기 위해 어느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을 해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요? 서울중앙 단독, 인천, 부천 단독입니다. 지울게요. 서울 중앙 단독입니다. 횡령이죠. 그 다음에 인천 부천이죠. 인천 부천 지원입니다. 부천 지원으로 보고 여기서는 뭐예요? 사기죄입니다. 자,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소송 계속 중인지 보셔야죠. 그러니까 소송 계속 중인가요? 소송 계속 중이에요, 다. 그죠? 소송 계속 중의 문제라고 하면 병합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병합 심리의 문제다. 그럼 병합 심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다음 뭘 따져야 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인지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를 따져야 하는 거죠. 자, 이거 좀 사물 관할이 다른가요? 자, 사물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거잖아요. 사물관의 병합심리고, 토지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합치는 거잖아요. 토지관의 병합심리예요. 이 사건 같은 거 어때요? 단독이에요. 인천, 부천 지원의 단독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물관할은 같아요. 사물관할은 같고, 다음 뭐예요? 토지관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지 관할은 뭐예요? 병합 심리의 문제죠. 그럼 우리 봤네요. 여기 봤네요. 여기 올게요. 뒤로 다시 오시면 자, 여기 봤네요, 여러분들. 그죠? 토지 관할에 뭐예요? 병합 심리의 문제. 어디다 신청한다, 여러분들? 공통직근 상급 법원에다가 신청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공통직근 상급 법원이 뭐냐 이거예요. 공통직근 상급 법원이. 그래서 판례는 뭘로 본다? 관할구역성의 상급 법원 또는 조직법성의 상급 법원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급성의 법원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안 같은 거 보면 자, 볼게요. 자, 지울게요. 자,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자, 심급상으로 봅시다. 만약에 심급상으로 보면 자, 서울중앙 단독이 1심이잖아요. 자, 그죠? 2심은 어떻게 돼요? 자, 2심은 자,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위에다가 쓸게요. 만약 심급상이라고 보면 자, 서울중앙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서울중앙 단독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2심이 어디예요? 그죠? 서울중앙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합의부. 서울중앙 어디예요? 항소부 또는 뭐예요? 합의부. 실무적으로 여러분 항소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 그냥 서울중앙 합의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합의부가 1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2심 같은 경우 단독 사건에 2심을 뭐라고 한다? 보통 항소부라고 많이 합니다. 서울중앙 항소부. 그렇죠? 3심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대법원이죠. 자, 인천 부천지원이 여러분들 인천 부천지원 관련돼서는 어디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천 법원. 여기도 항소부에 하겠죠. 보통 이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소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판사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법원, 지방법원, 항소부. 이것도 뭐예요? 다른 말로 합의부죠. 그리고 3심은 어디예요? 대법원이네요. 그래서 만약 심급상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 자, 2심은 공통되나요? 인천하고 서울하고 공통이 안 되죠. 어디가 공통이 돼요? 그쵸? 3심 대법원 여기가 공통되네요. 그럼 만약 심급상으로 하게 되면 어디가 대법원이 공통직근 상급 법원이에요. 다시 말해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신급상으로 안 본다. 조직법상으로 본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조직법상으로 보면 조직법상 또는 관할구역상으로 보면 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위는 어디예요? 자, 일단 서울중앙의 위는 어디예요? 조직법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는 서울고등이죠, 서울고등. 자, 여러분 인천 부천지원은 결국에는 그 위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원하고 인천지방법을 같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위는 뭐다? 그쵸? 서울고등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 하고요. 그 지원을 같게 보시고, 그 위를 뭘로 보시면 돼요? 서울고등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공통되는 직근법은 어디예요? 서울고등이에요. 달라지죠. 참고로 여러분들 현재 지금 고등법원이 어디가 있어요? 현재 고등법원이 서울 있죠. 서울고법이 있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대전고법이 있고요. 또 어디가 있어요? 광주고법이 있고 또 대구가 있고요. 또 부산이 있고 또 하나가 어디죠? 최근에 생긴 게 여러분 최근이라고 하기 좀 약간 이상한데 수원이죠. 수원에서 생겼죠. 인천은요? 인천 현재 없어요, 여러분들. 인천 언제 개원 예정이냐면 인천은 28년도예요. 28년도 개원 예정이 아직은 뭐다 인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6개요 지금 고법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인천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 고법에서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 고등이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신급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대법원으로 가요, 여러분들. 대법원으로 하게 되면 대법원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일이 많으니까 조직법상으로 가서 서울 고등 보통 조직법상으로 합니다. 그럼 고등법원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사례 4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세 번째 단락 종래 판례는 더해 있지만 우리 종래 판례는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경된 판례만 쓰시면 되죠. 자,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이제 밑줄입니다. 관할 구역에 따른 상급 법원이다. 밑줄. 관할 구역에 따른 상급 법원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조직법상의 상급 법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뭐죠? 토지관할 병합 심리, 그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 세 번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형사사건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렇게 병합 심리 신청하는 거는 이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딱 이제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공부했던 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성취감도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또 했던 게 되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했을 때 대법원으로 이제 공통 상급 지법인 대법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으로 신청내서 결정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었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결정문 내려와서 어디에서 한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사례 5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관할 위반과 사건의 직권 이송 여부예요. 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자,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 항소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 항소부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검사가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어떻게 됐대요?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됐대요. 자, 항소심 재판 중에 자, 단독 사건이 뭘로 바뀌었어요? 합의부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렇죠? 단독 사건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합의부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1심에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뀐 경우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들. 몇 조예요? 8조 있죠 여러분들. 8조. 자, 8조 볼게요 여러분들. 자, 8조 좀 보세요 여러분들. 8조 2항입니다. 2항이네요. 8조 2항 보시면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자, 뭐라고 됐습니까?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이송한다 돼 있어요. 그렇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있어요. 8조 정확히 2항.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항소심. 항소심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변경됐을 경우에 자, 1심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는데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항소심에 적용될 것이 문제예요. 자, 결론은 판례는 뭐다? 8조 2항이 그대로 준용된다 보는 거 있죠.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보고 또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공판 항소심의 공판에 관련된 할 때는 1심의 공판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관할에 관련된 거니까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뭐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적용이 되면 항소심이기 때문에 원래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합의부 사건이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죠? 고등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판례가 이런 표현 쓰죠. 암기하셔야 돼요. 관할권 있는 어디다? 고등법원이다.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이다.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입니다. 자, 1번 관련돼서 자, 문제 제기를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과 직권 이송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줄부터 여러분들 5번째 줄까지 여러분들 박스를 한번 꺽쇠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관할권 존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할권 존재와 관할권 위반에 관련된 효력을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암기하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줄만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할권에 존재하는 소송 조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하며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3월 관할은요, 공소 제기 시부터 재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 과정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토지관할은 다르죠. 토지관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죠?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의제기하기 전까지, 그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죠. 자,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한다. 319조. 기억하시고. 근데 관할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체다 심판했다 그러면, 자, 상소 이유가 된다까지.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뭐다? 지금 8조 2항이 1심에 관련된 규정인데 항소심에서 적용됐냐? 자, 맨 마지막 제출 판례는 밑줄입니다. 판례는 1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사건 이송에 관한 위 규정은 어디에서도요? 항소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끝까지 보죠. 2번 볼게요. 문제로 갈게요. 만일 피고인이요, 처음부터 자, 합의부로 공소직이 됐대요. 근데 1심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사기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자, 애초에 뭐예요, 여러분들? 1심에서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이 되면 어디로 가죠? 8조 2항에 근거해서 8조 2항에 근거해서 그렇죠, 합의부로 가면 됩니다. 이송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1심이 애초에 뭐예요? 합의부 했던 거죠. 합의부인데 단독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이때는 설사 공소장 변경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합의부에서 그대로 심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어디에서 합의부에서 그대로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 공사시 동일성도 인정이 되고 합의부에서 세 사람이 더 신중하게 심리한다는 거 뭐 그게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합의부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판례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도 그 판례에 기초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판례예요? 자, 합의부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뭘로? 단독으로 바꾸는 거야. 자, 합의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걸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더라도 단독으로 바뀌더라도 합의부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심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합의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그러면 단독으로 갔어야 할 사건이 합의부에 온 거는 마찬가지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재배당 해주세요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어디에다 재배당을 요구합니다. 재배당을 요구하니까 법원에 받아줬어요. 어디로 가냐? 1심으로 가요. 1심으로 가서 심리하고 2심 거쳐서 어디로 왔어요? 대법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대법원 직권으로 심리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애초부터 어디에서 여러분들? 그쵸, 합의부에서, 그쵸? 이건 뭐다? 어떻게 해야 한다? 심리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판례에 놓은 근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8조 2항처럼 단독 사건이 공소장 변경 합의부로 되는 경우 이송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있다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8조 2항에 반대는 없다. 반대는 없다 이거예요. 반대 규정은 없다. 두 번째 뭐예요? 이런 경우에 재배당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 예규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왔어야 하는 거다? 애초에 1심으로 재배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디서 합의부 너희가 그냥 그대로 재판했어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2심도 파기하고요. 1심도 파기하고 어디로? 합의부로 이송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디로 보시냐면 자 1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심리하면 된다. 그렇죠? 이걸 재배당 사유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각주 2번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2번 판례에 밑줄을 잘 그어놨어요, 교수님께서. 두 가지 사유는 암기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나오면 근거를 써줄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렇죠. 5-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가 논점으로 그거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가 여부도 사실 써줄 수 있고, 좀 더 나가면 공사실 동일성 여부도 논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건 부가적인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부가적인 논점이지만 써주면 좋고, 사실 시간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안 써주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시면 자 6번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경우 법원에 조치입니다. 자, 볼게요.
갑에게 노숙자 B가 다가와 이 도둑놈아 내 시계를 내놔라 라며 시비를 걸어왔다. 화가 난 갑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는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갑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1심의 법은 갑에게 지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일단 폭행치상죄로 기소돼서 1심 단독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근데 항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검사 공소장 변경합니다. 사망으로. 뭘로 했냐면 상해치사로 바꿨네요. 그래서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검사가 갑에 대한 공사사실을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폭행치상에서 합의보 관할 사건인 자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까 봤던 것 똑같죠 여러분들 비슷한 논점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논점이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거 추가로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자, 결론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론 뭐죠 여러분들? 합의부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에서 단독이 합의부로 바뀌었다는 경우에 자 8조 2항이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뭐라고 한다? 8조 2항 그 규정을 뭐다 준용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관할권이 있는 법원 어디예요? 고등법원으로 여러분들 이송하면 되죠. 다만 그 전에 그렇죠? 어떤 것보다 논해야 돼요. 항소심에서 지금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사 공소장 변경 신청했으니까 먼저 그렇죠? 항소심에서의 뭐예요? 그쵸? 공소장 변경 가부를 먼저 논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이건 여러분들 굳이 학설 여기 교과서 나오는 학설을 자세히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마디로 쓰시면 돼요. 자, 항소심은 뭐예요? 원칙적 속심, 애외적 사고심 설이잖아요. 원칙적 속심이고 뭐죠? 애외적인 사후심이에요. 그렇죠? 자, 속심, 사후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속심, 자 사후심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속심이 있고 사후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속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어서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어서 재판하다 보니까 그 재판의 대상이 그냥 피고 사건 자체예요. 피고 사건 자체가 그 대상이에요. 근데 사후심은 그 판결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사후심은 뭐다? 피고 사건 자체가 아니라 원 판결의 당부예요. 원 판결의 당부를 따지는 거니까 대상은 뭐다? 원 판결이에요. 피고 사건 자체고. 그래서 속심 같은 경우는 뭐다? 공소장 변경이 가능해요, 당연히. 그리고 뭐다? 증거조사도 가능해요. 그리고 항소 이유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후심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공소장 변경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사후적으로 그 원 판결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 거고 증거조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소 이유도 뭐야? 제한돼 있어요. 우리 항소심은 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피고 사건 자체예요. 공소장 변경 허용하죠. 항소심에서도. 그렇죠? 증거조사도 허용합니다. 근데 항소유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제한돼 있죠, 여러분들.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 속심이고 뭐다? 애외적 사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칙적 속심이 애외적 사후심입니다. 또 하나 논가 뭘까요, 여러분들? 370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370조. 370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디에 준용한다고요? 항소심 심판에 준용한대요, 여러분들. 370조예요. 370조. 1심 공판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면 두 번째 뭐래요?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는지를 봐야죠, 여러분들. 논해주는 게. 공사실 동일성 여부는 이건 암기가 되시세요. 세트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사실 동일성 여부는 다시 말하면 공소장 변경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소장 변경 298조 써주시고, 그러면 공소장 변경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공사실의 동일성 여부다. 그럼 공사실 동일성 기준 관련돼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 사실 동일설, 뭐 구성요건 공통설, 뭐 죄질 공통설, 뭐 소인 공통설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에 차이가 없으면 뭐다? 그렇죠.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결제 입장이고, 판례는 거기다 뭘 추가합니까? 그렇죠. 규범적 요소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규범적 요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피해 법익,
그죠? 피해법이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그죠? 죄질, 이런 거, 여러분들.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어떤 판례였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작물 취득, 확정된 작물 취득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강도상에 관련된 공사사실을 기소한 경우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 동일성이 없다로 봤을 때 판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례를 예를 들어드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공사시 동일성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번에 세 번째가 법원이 조치죠.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은 어떻게 돼요?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15개요. 법은 여러분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가해줘야 돼요. 그렇죠? 의무예요. 의무. 허가해줘야 돼요. 그렇죠? 의무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죠.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추가로 또 하나 논의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소장 변경을 여러분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사람의 권리 보호를, 왜냐면 공소장 변경이 됐으니까 이걸 좀 검토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법에 보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줬을 경우에는 뭐다?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 볼게요. 자, 지금 교수님 목차는 뭐부터 써주고 있어요? 공소사실의 동일성부터 써주고 있어요. 하지만 넘어가시면 1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나번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저라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먼저 써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 안 되는데 동일성을 왜 논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죠?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논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1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법원의 조치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은 허가해야 한다는 게 의무적이라는 거 13페이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답은 나번이에요. 공소장 변경 허가 후의 조치는 뭐냐? 관련돼서 8조 2항을 적용하는 거죠.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거고. 피고인 보호 조치는 써주실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안 써줄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서는 교수님이 써주셨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